오프닝 전에 여러 선생님들 말씀 나누시는 것처럼 빠르면 이번 주라고 예상했었던 탄핵 심판이 다음 주, 지금 다수설은 21일을 보는 게 대체로 다수의 그 전망인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올해 작년 말부터 또 좀 길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부터 헌정사 유례 없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음 주 금요일로 대체로 전망되는 탄핵 심판이 과연 다음 주일까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확실치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예상이라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걸 전제로, 경험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음 주가 됐든 또는 그 다음 시간이든 탄핵 이후에 우리 정치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한민국의 모습을 향해 가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치와 리더십, 정치 리더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국가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PT로 만든 몇 개 자료가 있고요. 참고 자료로 몇 개 한글 또는 PDF 파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드린 말씀을 좀 글로 풀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모쪼록 우리 정치의 현재를 이해하시고 또 전망하시고 또 방향을 고민하시는데 조금의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정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돼 버렸습니다. 국가 리더십도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와 정치 리더십 자체가 민폐가 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도하고 또 준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민폐가 되어서 오히려 존재 그 자체가 부담되는 모습의 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각종 지표들이 대단히 나빠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그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몇 개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좀 많이 남게 돼 있고, 또 우리나라 올해 그 경제 전망도 대부분의 국내외 기관들이 그 전망치를 낮춰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현장의 실물 경제의 그 위험 부담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어렵고 역대급 고용 한파가 이미 시작됐거나 진행 중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더 큰 문제는 그 바닥이 어딜지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AI 시대와 함께 또 대학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학생들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는가. 더 큰 어려움은 지금 젊은이들한테 미래의 희망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면이 더 큰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런 소비자 물가라든가 수출이라든가 또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각종 경제 지표들이 결국은 우리 젊은 친구들의 취업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정치와 리더십의 실패가 이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취약성과
또 흐름의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견되어 왔는데 작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 또 탄핵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추가되고 또 최근에 더 악화되면서 이런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하든 또 누가 누구의 잘못을 탓하든 결국은 정치와 정치 리더십의 실패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지금 우리나라 갈등 중에 사회 갈등 중에서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엔 잘려 있습니다만은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비슷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조사의 지표들이 갈등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그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탄핵을 심판을 앞두고 찬탄, 반탄 여기에 이제 정치권까지 결국은 한 축을 양당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대부분의 그 국민들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번 주는 이미 넘겼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그 후폭풍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정도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을 어느 쪽에 있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현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 날 안국동의 주유소 문을 닫고 또 주변 학교도 재량 휴업을 한다는 그 언론 보도들이 있는 걸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 갈등, 특히 정치적 양극화, 이념 갈등 이런 것이 거의 극에 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여지없이 정치와 리더십, 정치 리더십의 실패를 부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된 이유는 이 독선과 무능의 리더십이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난 3년의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은 유능하거나 민주적이지 않았던 것이었고 독선과 무능으로 점철됐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보다는 분열의 구심점이 되어버렸고 미래보다는 과거를 향하는 정치 리더십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안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야당조차도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 많으냐라는 걸 따지기 이전에 결과적으로 독선과 무능의 리더십을 정치와 정치 리더십이 보여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할 말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 국회와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 논의들이 개헌으로 이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난 40년 동안 개헌은 논의는 엄청나게 이루어졌지만 진전이 된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대부분의 국회의장들은 직속 개헌 관련 자문기구를 구성을 했었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만들어진 그 자문안은 개헌안은 거의 실행만 앞두고 있을 정도로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택의 문제였던 거죠. 근데 결국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못했고 지금도 한 사람만 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빼고는 다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국민 여론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대체로 개헌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제왕적 국회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제왕적 국회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은 이 선거 제도에 있는데 이 선거 제도를 바꾸지 못하는 한, 또 개혁하지 못하는 한, 개선하지 못하는 한 지금 같은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국회, 나아가 제왕적 야당 대표의 정치적 충돌과 교착과 대립, 갈등의 정치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아마 그 가장 끝판왕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구조가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한 모습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또 작년 12월 계엄과 탄핵 이후 사상 초유의 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 시리즈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헌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 개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좀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점을 둬야 되는 문제는 대통령 권력이 지나치게 강하다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따라서 대부분의 개헌의 방향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견제와 균형을 지향을 하게 되고 그러면 대통령 권력이 약화되는 것인데 또 제한되는 것인데 그럼 그 남는 권력, 제한되는 권력은 결과적으로는 국회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국회가 지금처럼 거대 단일 야당이 지배하는 구조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뿐만 아니라 제왕적 국회 또 다음 대선을 향한 제왕적 야당 대표의 등장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국 제왕 두 분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차기 대선을 향해서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대통령 권력과 입법 권력의 대치 이게 항상 협조적일 수만은 없는 것인데 이게 대치되고 대립되고 교착됐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어떻게 해소하고 막을 수 있느냐의 완성이 개헌이라고 한다면 그 출발점은 선거제도 개혁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노회찬 의원의 그 통찰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분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선거제도 개혁이 없이는 어떤 개헌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함께 가야 되고 굳이 선후를 따진다고 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이 먼저 이루어지고 완성으로서 이 개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헌법으로도 이 제왕적 대통령과 이 제왕적 국회, 제왕적 국회라는 단어는 사실 최근에 등장한 용어이긴 한데요. 미국에서 한동안 쓰여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대중적으로 또는 학계에서조차도 흔하게 쓰여져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제왕적이다라고 하는 형용사의 의미로 본다면 어느 정도가 이게 가능한 것이 제왕적이냐에 대한 것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헌법으로도 이 대통령과 입법 권력이 대립했을 때 또는 대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장치들이 존재했었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여야 리더십의 정치적 부족으로 잘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재헌 헌법은 대통령제를 내각제를 지향하다가 막판에 대통령제로 전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내각제적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적 요소를 반영한 대통령제라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어떻게 보면 순수형 정부 형태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 정부 형태의 하이브리드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제도가 있고 또 이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토록 돼 있고 또 국무위원이 국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답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그렇고 의원과 장관의 겸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대통령제를 사실상 내각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틀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치나 협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그 수단은 서로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조정하고 협의하고 협상하고 협력하고 최종적으로 협치하고 공치할 수 있는 틀은 갖춰져 있었다. 다만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또는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의지와 정치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권력을 더 강화하는 기제로 사용된 측면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총리와 장관에 대한 인사권을 통해서 오히려 국회를 통제할 수도 있었고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특히 이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경우를 보면 대체로 직업 분별로 보면 전 현직 의원들이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군들은 이 청문회에 올라서 또는 오르기 전에 또는 청문회 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동의나 또는 언론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전현직 의원들의 경우에는 한 번도 실패한 경우가 없다라는 것을 보면 좋게 얘기하면 동업자 정신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냥 끼리끼리의 그 넓은 의미의 적용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점점 더 이 내각제적으로 대통령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거는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강화는 국회의 권한과 기능의 강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건 여야를 불문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의회 중심의 국정 운영의 방향으로 우리가 경로가 맞춰져 있고 그리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책임 총리제라는 그 단어도 한동안 사용이 되어 왔고 거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아마 공약을 했었습니다만은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원래 헌법에 있었던 국회와 또 대통령의 협조, 협치, 공치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발전될 가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총리직 자체가 대통령의 정치적 신임이나 또는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한다면 이 여야가 5년 동안 죽어라 싸우게 하는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복과 대립이 악순환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 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는 공직자 탄핵 현황 등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각자의 갈 길을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해보려고 하는 근데 결국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는 선과 악의 이 대결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고 권력은 결국 사유화되고 거의 모든 대통령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부인 문제라든가 또는 인사와 관련한 각종 추문 등에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게 사유화된 게 아니냐. V1, V2, V0 논란을 보셨으면은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립과 대치, 선악, 대결 이런 것은 있었지만 정치는 실종되는 거고요. 또 팬덤 정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악순환 구조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민주화 이후 8명의 대통령 중에서 2명이 탄핵을 이미 당했었고 3번째 탄핵이 진행 중이고 4명은 감옥에 다녀온 결과를 가져왔던 실패한 대통령의 흑역사를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12월 계엄과 탄핵 이후에는 대체로 이제 그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 가져갔던 부분이었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좀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제왕적 국회 또는 제왕적 야당 대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왕적 국회는 여대 야소도 되고 여소야대도 가능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여대 야소보다는 여소 야대 때, 특히 지금처럼 단일 정당이 과반 이상의, 지금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그 의석을 가지고 있을 때 등장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제왕적 국회는 어찌되었든 단일 정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독점함으로써 국회의 의사결정을 장악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소수 야당 또는 소수 여당과의 그 협조와 협의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무소불위의 국회, 견제를 넘어 정부 운영을 방해하는 정도까지 가게 됐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제왕적 국회라고 부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여대 야소 때도 있고 여소 야대 때도 법안 등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장 등을 독식하는 경우들도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여대 야소 때나 여소 야대 때 모두 제왕적 국회가 등장할 수 있는데, 여소 야대 때가 여대 야소 때보단 좀 더 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대 야소 때는 대통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왕적 국회가 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 현실로 보면 대부분의 여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용산 여의도 출장소, 뭐 이런 비판을 여당이 들어왔습니다. 즉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여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소야대 때보다는 제왕적 국회의 가능성이 좀 덜하다라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두 가지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요. 이 5년 주기 대통령과 4년 주기 이 임기의 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선출직 공무원들 중에 5년 임기는 대통령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4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해에는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가 물리게 되고, 2022년처럼 그렇게 되고, 또 2030년에 또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총선하고 대선이 같이 묶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07년, 2008년이 이제 그랬고 2012년이 그랬습니다. 보통 20년 주기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소야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작년 총선에서 우리가 보듯이 집권 여당, 특히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총선이 치러지게 되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소야대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는 특히 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승자 독식 구조가 결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울만 하더라도, 또 수도권만 하더라도 작년 총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득표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0% 안쪽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5%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서울 같은 경우에 40대 8, 또 전국 단위로 보면 70석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총선거에서는 유권자 2명 중에 1명의 표, 작년 총선 같은 경우에 한 45% 정도가 됐는데 이게 사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이 총선을 전망한다면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한다거나 또는 그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건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2년부터 돌아보시게 되면 2012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52석을 얻었습니다. 지금 지난 총선에서 108석입니다. 이게 가장 최대치, 가장 최저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남 자민련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영남 중심 정당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도 108명의 의원이라고 하지만 그중에 60명 플러스의 영남 지역구 의원, 강원도 일부, 서울, 경기의 안전지역구 한 10여 개. 이게 다 합하게 되면 80여 석 언저리 되고요. 그거는 충청 일부. 여기에 비례대표 합하게 되면 100에서 110 정도가 맥시멈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여당은 이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를 초점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수도권 정당이 된 민주당의 반대가 아마 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소야대 가능성이 높고 또 여소야대가 일반적으로 상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제왕적 국회는 당연히 또 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자, 대부분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 말고도 여러 조사들이 있는데 대체로 아마 이번 계엄과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이거 뭔가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도의 문제도 간단치 않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검토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는 여론이 대체로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제를 전제로 대통령 권력을 제왕적이라고 평가받는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견제하고 균형을 찾아갈 수 있겠느냐에 초점을 두게 되는 거고, 그건 당연히 이제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쪽의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국민의 의사대로 구성이 되는 게 전제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즉 비례적으로 대표되는 국회, 국민 의사에 비례적으로 구성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됐을 때 진정한 의회 중심의 국정 운영의 출발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중요한 건 이 선거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제왕적 국회의 원인, 제왕적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0.73%밖에 이기지 못했는데 왕처럼 굴게 되는 거고, 또 자기들이 얻은 득표율보다는 30% 이상 더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이 되는 거고, 또 양당 체제가 돼서 극단적 대립과 양극화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대안은 좀 더 포용적 시스템, 포용적 선거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포용적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비례적이고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이 되겠는데,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은 공존과 공영, 협조와 협치의 정치가 제도적으로 강제되도록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견제와 균형, 여기에 대통령 결선 투표제, 여기에 저는 이제 도농 복합 선거구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되면 국회의 다당제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건 깨놓고 얘기하면 국회에 한 정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에 수반되는, 그런 목적을 위한 이 선거제도는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데, 제가 도농 복합 선거구제를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또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이 소멸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모여 사는 수도권에서는 계속 선거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뭐 강원도라든가 경상북도라든가 전라남도라든가 이렇듯 지방의 선거구는 계속 줄어들게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선거제도 개편 부분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선거제도를 좀 더 포용적인 선거제도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100여 명이 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수도권 의원들이 과연 찬성하겠느냐. 또 지금 60여 명 가까이 되는 국민의힘의 영남 의원들이 과연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관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의 100명이 넘는 수도권 의원들이 이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국민적 압박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선거제도 개혁이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여 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 60명 언저리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뒤바꿔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아마 결사항전을 막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개헌론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권력의 균형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결국 의회 중심의 국정 운영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국회 예산 심의와 통제권을 강화하겠다. 예산 법률주의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겠다라는 거죠. 지금도 고위공무원의 인사는 전부 대통령실에서 관장을 사실상 하게 되는 것이다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의 한 측면은 인사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힘이 빠지는 대통령이 될 텐데 그 빠지는 힘은 의회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지금 같은 이 5년 주기의 대통령과 4년 주기의 총선에 따른 이 여소야대의 상시화 가능성 또 5년 동안 상대방의 실정과 어떤 실수에 의존한 어떤 반사이익의 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왕적 국회의 등장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왕적 국회를 막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이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특히 전 여대 야소와 아까 여소야대를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대 야소나 여소야대 전부 결국은 여당이 크냐 야당이 크냐의 차이만 있지 한 정당이 과반 이상의 또는 3분의 1을 넘어가거나 육박하는 의석을 가지면서 독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두 경우 다 제왕적 국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여대 야소가 그나마 제왕적 국회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여소야대보다는 적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제왕적 국회를 막기 위한 현실적 방법은 여대 야소가 되거나 여소야대가 되더라도 과반 정당이 없는 경우가 해당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대 야소가 되는 거는 임기 조정을 통해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여당이 지금처럼 비판받아왔던 것처럼 출장소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야 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당정분리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실험 이후에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당의 역할이 좀 더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속도가 좀 느리거나 아직 기대만큼 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방향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4년 중임제든 또는 4년 임기의 대통령을 개헌을 통해서 총선과 대선을 맞추는 것인데 그래서 나오는 것이 2028년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면서 이 대통령 선거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 아무래도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대 야소를 만드는 게 제왕적 국회를 상대적으로 덜 등장할 가능성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소야대가 되더라도 야권이 지배하는 국회라 하더라도 단일 정당이 절반 이상, 과반 이상 또는 3분의 2에 가깝게 된 의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제도를 갖는 게 핵심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2025년 정치개혁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과거가 끝났는데 과거의 체제와 방식 등이 끝났는데 아직 미래가 오지 않은 인터레그넘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3년 또는 5년의 시간 동안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한다면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즉 3년짜리 그 정권을 통해서 다음은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 선거로 진행하고 개헌을 마무리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 명만 빼고 전부 개헌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긍정적인 입장인데, 그 유일한 한 명도 아마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압박을 받게 될 건데, 제 예상컨대는 아마 2030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하는 그때를 목표로 한 개헌 시간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5년 대통령 임기를 마무리하고 불과 뭐 한 몇 개월 정도의 그런 그 차이를 감안한 그 지방선거와 대선의 동시선거를 그 목표로 한 개헌 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건 이제 국민적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3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저는 공화국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새로운 헌정 체제를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 독선과 무능의 정치와 리더십, 정치 리더십이 아니라 유능한 민주적 리더십이 가능하도록 헌정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 개편이 가장 핵심적인데, 이것이 국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특히 대통령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데, 이 3년 동안에 그것은 헌신과 희생, 책임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25년 그 정치개혁의 리더십을 기대하는, 또 정치개혁의 리더십의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 선거제도 개혁과 그다음에 그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에서의 공약은 정치 공학적으로도 여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지막 변론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임기 단축과 정치 개혁에 자리매김하는 언급을 했을 정도로, 그것은 결국은 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책임의 일부라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과 위기의 출발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떤 변명을 갖다 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절차적인 흠결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실체적인 진실을 가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렵다라고 하는 것과, 결국은 대통령으로서의 그 정치,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 실패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라고 한다면,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국민의힘도 대통령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선거에 나설 때 책임의 인정과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에 대한 그 어떤 성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보면 현실적인 대안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로 치면 비명, 바깥으로 좀 넓어지게 되면 반명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 정치적 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과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느냐, 뭘 하려고 해야 되느냐. 저는 가장 위험한 리더십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리더십, 그 시대의 흐름과 그 과제를, 또 시대적인 정신을 모르는, 고민하지 않은 리더십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본다면, 2025년부터의 이 정치와 리더십, 정치 리더십은 인터레그넘의 시간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모두 대부분 아시는 말씀을 정리를 해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정치계의 리더십을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말씀 여기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